안녕하세요. 책두껍입니다. 코스모스 6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6번째 영상에서는 9장 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10장 영혼의 벼랑 끝 2개의 장을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인데 실제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들이 살고 죽는 가운데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번 장의 시작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에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비전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의 부엌인 셈이다. 이번 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장의 제목은 별들의 삶과 죽음이지만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별들은 우주의 부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호기심을 풀 겸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있으며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내 책상은 나의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 내 손과 텅 비어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밀어낼까요? 둘 다 텅 비어 있으면 쑥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해볼 법한 질문인데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음전하들은 서로를 밀친다.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척력 때문이다. 전자들의 척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나갈 수 있다. 어쩌면 재미있는 퀴즈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이 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한 번은 9살짜리 조카에게 지극히 큰 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 다음에 0을 100개 붙인 10의 100제곱 같은 큰 수의 이름을 붙여보라는 주문이었다. 캐스너의 조카는 종이에 이렇게 많죠. 0이 100개인데 써놓고 이 수를 구골이라고 불렀다. 갑자기 구글이 생각나네요. 당신도 큰 수를 하나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것이다. 9살짜리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놀이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갔겠지만 말이다. 구골이 큰 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더 큰 수로 구골 플렉스를 만들어보자. 구골 플렉스라는 것은 10의 구골 제곱이다. 1 다음에 구골계의 0이 따라붙는 구골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가늠해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28제곱계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80제곱계이다. 우주를 중성자들로 가득 채우려면 10의 128제곱계가 필요하다. 이 수는 구골보다 크지만 구골 플렉스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 구골 플렉스라고 하더라도 무한대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구골 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히 같다. 누구나 구골 플렉스를 써보려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그 짓은 해보나 마나 희망 없는 야심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00페이지 정도 되는 종이책, 400페이지 정도 되는 종이책에 0을 이 한 행당 50개씩 쓰는 겁니다. 이 책이 만일에 400페이지라면은 매 페이지에 한 행당 0을 50개씩 써나가는 겁니다. 한 행당 50개씩 써나가는 겁니다. 1 쓰고 나서 0000000 이렇게 써나가면은 한 페이지에 25줄을 쓴다고 볼 때 400페이지를 채우게 되면은 50만 개의 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400페이지짜리 책에다가 0을 쓴다면은 50만 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부피로 치면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10개의 0이 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전체 우주에 1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또 1000억 개 이상 가진 우주가, 그러면은 구글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또 천억 개 가지고 있는 우주에다가 0을 50만 개를 써는 400페이지짜리 책을 국에 넣는다고 보면은 그렇게 해도 구글플렉스를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한대에 비하면은 구글플렉스는 1과도 작은 정도로 볼 때는 정확히 같다고 말합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쭉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자,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뻔합니다. 이렇게 우주에는 한두 가지 원소가 가장 흔합니다. 먼저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온의 기체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수소가 핵융합의 연료로 사용되고 타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헬륨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은 수소를 태워서 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수소가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의 최후는 얼마나 질량이 크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칼 세이건은 앞으로 50억 또는 6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어서 중심 핵 부분에서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 주변의 수소가 모두 사라진 것이지 바깥 부분은 여전히 수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지역은 중심 핵 경계에서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는 층까지 확장되고 헬륨은 중력에 의해 수축되어 핵력이 발동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 불과했던 헬륨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재가 다시 탄다는 거죠. 이런 불사조가 어디 있을까요? 태양은 여기서 헬륨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합성합니다. 이때 태양은 핵에서 먼 곳은 여전히 수소가 타고 중심부는 헬륨이 타게 됩니다. 이때 외부는 급격히 팽창하고 온도는 하강하면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태양의 외곽부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중력이 미약하고 그 까닭에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대기층은 공간에 서서히 흩어져 나갑니다. 벌겋게 부푼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지구도 넣어버립니다. 헬륨마저 다 태우고 나면은 태양 내부는 탄소와 산소로 채워집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탄소와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태양보다 더 질량이 무거운 별이라면은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고 니켈, 코발트 등을 거쳐서 가장 안정한 철이 만들어집니다. 칼 세이건은 긴 설명을 통해서 별이 바로 연금술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들은 별들이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이 만들고 싶어한 금도 초신성이 폭발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서 이번 장이 가장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물질들은 별들이 핵융합과 일생을 마치는 과정이나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이 한 단계씩 진행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태양이 탄생하기 전에 초신성 폭발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원자적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기원과 진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을 통해서 태양과 같은 별의 최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다 상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별은 생산자라는 말입니다. 별은 죽으면서도 생산을 합니다. 여기 46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1054년 폭발 이후 1572년 티코 브라헤가 기록으로 남긴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적어둔 초신성 폭발도 있었다. 아쉽게도 그 후에는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을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이제 제법 쓸만한 망원경들을 손에 넣은 천문학자들이 안달이 나서 손이 딸토록 하나만 하고 몇백 년째 빌고 있는데도 하늘은 시치미만 뚝 떼고 있다. 466페이지부터 여기부터는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오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부터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중성자별이 남습니다. 크기가 30km 정도이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차 숟가락 하나 정도의 무게가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칼세이그는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로 된 돌멩이가 떨어지면 지구 속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 행성 전체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 질량의 2배에 이르면 초신성 폭발로 중성자별이 생기게 됩니다. 태양의 5배 이상이라면 블랙홀이 됩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783년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최초로 블랙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상천외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칼 세이건이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비율을 더 밀고 나가면 블랙홀은 공간의 폐인 바닥 없는 보조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보조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밖에서 봤을 때 당신이 다 빠져들어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기계적 생물학적 시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빠져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중력에 따른 막강한 조성력과 강력한 복사를 당신이 신의 특별 배려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당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자전하는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시공간의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모처와 모시에 다시 나타난다. 벌레가 사과에 침입하여 과육을 갉아먹고 나방이 돼서 빠져나가면 사과의 벌레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뚫린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 구멍을 연결하는 우주 지하철을 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통 방법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쾌속으로 여행할 수는 없을까? 블랙홀이 우주의 아득한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농담 비슷하게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논의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 장 뒤편에서는 우주가 초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게 요즘 과학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지만 우주는 초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장에서는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랙홀도 초신성도 중성자별도 별의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영원의 벼랑 끝입니다. 480페이지에서 533페이지까지입니다. 9장에서 별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별의 생사를 담고 있는 더 큰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칼 세이건은 100억 년 또는 200억 년 전에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대폭발이었다고 말합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는 신비 중의 신비다. 그러나 폭발이 있었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에 대한 답은 여전히 과학자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대폭발의 순간에는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을 거느린 은하를 또는 1000억 개에서 1조 개를 거느린 우리 우주가 하나의 점에 우그러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폭발한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찬 후에 점차 냉각하자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장에서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고 9장에서 다룬 것처럼 별들이 연금술을 통해 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주의 시작에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설명이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로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천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력의 상호작용을 수치 모의 실험을 한 결과도 공개합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충격파와 별이 만들어지는 등의 과정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에 대한 답도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이라면 교과서에서 접할 법한 용어도 나옵니다. 도플러 효과,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는 우리 우주가 대폭발 이후 팽창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501페이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대폭발과 은하의 후퇴 운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진 자연의 간단한 원리 덕분이었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여기 또 설명되어 있네요. 504페이지. 이 도플러 효과가 현대 관측 우주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 현상이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이 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20세기 초 당시로는 최대 구경의 반사 망원경이 설치된 윌슨산 천문대가 소개가 됩니다. 윌슨산 천문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노세 몰입꾼인 밀턴 휴메이슨이 어떻게 천문대 소속의 한 공학자의 딸과 사귀게 되는가? 초등학교 8학년까지 배운 교육 수준으로 천문대의 보조원으로 정식 채용되고 에드윈 허블과 만난 후에 능력 발휘를 해서 정식 연구원이 되기까지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 같습니다. 일의 귀천이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본인이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에서 읽으면서 자기 몰입을 해볼 만한 이야기가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합쳐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발 1800m 산꼭대기입니다. 윌슨산 천문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인 2.5m 반사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합니다. 이런 산으로 장비와 생필품을 운반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노새몰이가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참고할 점은 노새몰이꾼 밀턴 휴메이슨은 등산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했고 머리가 영리하고 호기심도 많고 자기가 옮기는 짐에 대해 묻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잡습니다. 허블이 이 천문대로 오게 되는데 천문학사에 남을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주의 팽창을 증명하는 거죠. 휴메이슨이 학교 중퇴자의 건달에서 사랑을 얻고 연구보조원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취직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는 직장이 거의 없었고 현재는 직장은 많아졌지만 인구도 늘고 경쟁도 심해지고 누구나 더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것은 대체로 힘든 일입니다. 직장을 얻었다면 유지하는 것도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휴메이슨과 허블 이 두 사람이 함께한 연구는 며칠 밤을 새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힘들고도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메이슨과 허블이 찾아낸 결론이 지금은 허블 우주망원경, 허블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허블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냈는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휴메이슨과 허블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들의 적색 이동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것이 우주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당시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주된 구성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은하 속에 있는 성운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우리 은하를 넘어선 곳에 있는 독립된 또 다른 은하였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은 은하계 규모에서 그 은하계도 하나의 점처럼 취급되는 대우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 태양계는 점 중의 점이 됩니다. 게다가 은하들이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발견되자 허블은 천문학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인류는 태풍, 번개, 산불, 가뭄, 폭우, 지진, 화산 폭발 등 온갖 자연재해에도 하늘은 안정적이라 믿어왔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우주마저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510페이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문화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힌두교만이 코스모스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대 우주론이 밝힌 시간 척도와 비슷한 크기의 척도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힌두교이다. 과학과 힌두교의 시간 척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일 것이다. 힌두교의 신 중에서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의 하루는 지구의 시간으로 36억 4천만 년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 자리 나와 있네요. 힌두교의 가르침은 브라흐마의 1년보다 더 긴 세월도 언급합니다. 브라흐마의 1년은 3조 1536억 년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브라흐마의 1년이 100번 반복되는 이야기도 말합니다. 153조 6천억 년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의 꿈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꾸는 꿈의 소산일지도 모른다는 가르침도 힌두교에는 있습니다.
인도에는 원래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불교의 영향을 받자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로 재탄생합니다. 힌두교는 굽타 왕조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불교를 밀어냅니다. 인도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지만 신분 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 부분도 굽타 왕조 때부터 통치의 목적으로 신분 제도를 통해 힌두교를 장려한 결과입니다. 힌두교는 불교도 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다신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화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뻔한 신화들만 읽은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힌두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페이지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이 장의 제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 우주가 영원 무궁 팽창하는 우주인지 아니면 팽창과 수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우주인지 누구나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주 물질의 재고를 조사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스모스의 끝, 영원의 벼랑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이 문장 제목이 10장 영원의 벼랑 끝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단락에 영원의 벼랑 끝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여기 524페이지부터 지금 납작이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코스모스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 납작이 나라만큼 특이하고 제가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524, 525페이지 정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가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작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과 상상 훈련을 할 때도 좋은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단 몇 초라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납작이 나라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 2. 납작이 나라의 일반 대중은 왼쪽, 오른쪽, 앞과 뒤는 구분하지만 위와 아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3. 납작이 나라를 찾아온 3차원 생물을 납작이는 볼 수 있을까? 거의 524페이지부터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2차원의 세상인 납작이 나라를 사례로 들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설명해 줍니다. 참 재밌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 중에는 이렇게 차원을 소재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상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누구나 생각하는 비행접시, 외계인, 공간이동 등은 식상한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포기하면 공상과학이 아니라 판타지로 가게 됩니다. 물론 판타지도 훌륭한 분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납작이들 중에는 정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이 나라에서 산다. 납작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평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납작한 건물을 들락날락하고 빈둥거리면서 평면적인 일을 수행하며 산다. 납작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폭과 길이는 있어도 높이가 없다. 납작이 나라의 일반 대중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안다. 물론 앞과 뒤도 안다. 그러나 위와 아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 대중에게는 도대체 위다 아래다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몇몇의 현명한 수학자 납작이들만 위와 아래의 개념을 이해한다. 한 수학자 납작이가 자기 동족 여러 명 앞에서 한창 열을 올리면서 연설을 한다. 내 말을 잘 들어봐. 그거 정말 쉬운 거야. 전후 좌우를 머릿속에 그려보란 말이야. 그래, 여기까지는 뻔하지. 이제 전후와 좌우 두 방향에 모두 수직인 또 하나의 방향을 머릿속에 그려봐. 군중들이 웅성댄다.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두 2차원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네가 그 세 번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줘. 어디야 어디? 열을 올리던 수학자는 풀이 죽는다. 아무도 수학자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수학자는 군중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진다. 납작이 나라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하나의 짧은 선분으로만 인식한다. 도형에서 자기 쪽에 가까운 변만 보인다는 말이다. 자기에게서 먼 쪽을 보려면 반드시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각형이라면 그 내부는 그에게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게 된다. 납작이 나라에서 가공할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체를 해부해야 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납작이가 다른 납작이의 내부를 들여다볼 길이 없다. 하루는 사과처럼 생긴 3차원 생물이 이 납작이 나라로 와서 그 위를 떠다녔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 납작이가 납작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3차원 생물은 차원 간 선린 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로 작심했다. 사과가 3차원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다. 소생은 3차원의 세계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가엾은 납작이는 문이 닫혀있는 자신의 집안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가 자기 몸 안에 들리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그는 과감한 생각으로 자신을 타이른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병력이 있는가 보군. 자기를 환각 정세로밖에 알아주지 않자 분이 난 사관은 3차원에서 내려와 납작이 나라로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을 가다듬어 보자. 3차원적 개체는 2차원 나라에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일부분만 2차원 나라에 밀어넣을 수 있을 뿐이다. 납작이들에게는 납작이 나라의 평면과 접촉하는 단면만 보인다는 말이다. 납작이 나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3차원 생물은 납작이들에게 처음에는 작은 점으로 보이다가 그 점이 점차 커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원 비슷한 모양으로 인식될 것이다. 납작이의 관점에서는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는 묘한 녀석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간이 이제껏 이룩해 놓은 과학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 아이디어는 심장박동에 박차를 가할 만큼 생소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우리를 떨게 하며 온몸에 묘한 전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검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나름의 닫힌 우주이다. 그 안에 그 나름의 은하들이 우글거리는가 하면 은하보다 작은 구조물들도 있고 또 그들의 세계에 맞는 소립자들이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 소립자들 하나하나도 역시 또 하나의 우주이다. 이 계층 구조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우주들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아래로만 연결되리라는 법도 없다. 위로도 끊임없이 연결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 별, 행성, 사람으로 구성된 이 우주도 바로 한 단계 위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소립자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 내 사고의 흐름을 절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 상상도 영원의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납작이 나라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닫힌 우주, 열린 우주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빛이 갇혀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뒤통수를 떠난 빛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나의 정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은하들의 나이보다 많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은 우주가 닫혀 있다면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블랙홀이 아니고 뭐냐고 묻습니다. 빛은 블랙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요. 닫힌 우주가 블랙홀과 유사해 보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블랙홀이 우주의 벌레 구멍일 경우도 소개합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시공간에 구멍을 내어 버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우주나 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상상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칼 세이건은 상상의 끝으로 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계층 우주 구조를 상상합니다. 이건 마치 영화 맨 인 블랙에서 구슬 속에 우주가 존재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영화 맨 인 블랙은 1997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책 코스모스는 첫 장에 카피라이트 198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그 시절에 계층적 우주론에 대한 아이디어가 존재했다는 뜻이 되고 최소한 칼 세이건은 책에 실을 만큼 생각을 해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시대라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 그런 우주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그런 우주를 상상해 보았다면 지금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어떤 우주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에서도 그들을 뒤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미 제가 코스모스 첫 번째 영상에서 독서로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읽었던 14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엘러건트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이 세 가지 책이 있고요. 크리스토프 갈파르의 우주, 시간, 그 너머 총 4권의 책이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면 그 4가지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아이디어 순서로 보면 영화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맨 인 블랙의 구슬 속 우주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6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